안녕하십니까. 중아카데미에서 중세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장영 목사입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 휴강을 했고요. 2주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벚꽃이 아주 예쁘게 만개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까운 곳에 벚꽃 구경하러 다녀오시지요. 네, 오늘은 중세교회사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교회사 제8강 오늘 다룰 주제는 교황권의 절정과 쇠퇴입니다. 이 중세시대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교황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황권의 절정과 쇠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는 교황제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점차 강화되면서 교황은 중세교회와 또 국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교황제도의 기원, 교황제도의 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교황제도는 로마 감독의,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의 우위권 논쟁에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이 로마의 감독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이 다른 도시의 감독들보다 더 우월하고 우위에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로마가 제국의 수도로서 정치, 문화, 경제, 종교의 중심지라는 정치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 감독이 사도적인 특권을 계승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사실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건 아닙니다. 또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의 사도적인 특권이 로마 교회 감독들에게 계승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감독이 다른 지역의 감독들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견해는 이 서방교회들로부터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연하죠. 로마가 서방교회의 중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부 키프리아누스나 제롬 등과 같은 교부들이 로마 교회 감독의 영적 지도력이 다른 교회 감독들보다 월등하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 교황으로 번역된 라틴어가 파파인데요. 이것은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로마 감독의 우월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 감독이었던 시리치오는 이 교황이라는 칭호를 오직 로마 감독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 이노센트 1세는 역시 로마의 감독인데요. 교황의 찬성과 승인이 없이는 서방의 어느 교회도 독단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규칙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 감독이 다른 지역의 감독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우월한 위치와 또 어떤 권한,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제 배경들로 작용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교황 레오 1세는 이전에 어떤 감독이나 교황보다 교황의 우위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황 임직 예배 때 베드로는 로마 교회 초대 감독이자 초대 교황으로 추켜 세우면서 이 베드로의 특별한 권위가, 그러니까 사도적인 권위가 로마의 교황들에게 그대로 계승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인데요.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교황을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를 부인하는 것이며 베드로를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네.
서로마 제국의 황제 발렌티아노스 3세는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으니 모든 교회와 사람들은 이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칙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제도의 기원이 되었던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 다른 지역의 교회의 감독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특별히 예수님의 직계 사도였던 베드로의 그 사도적인 특권을 로마 교회 감독이 계승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누가요?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런 주장을 펼쳐왔고, 또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황제도 이러한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 제국 내에서 이 로마 교회 감독의 권위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동방교회에도 이 로마 교회 감독의 권위가,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물론 이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 서로마 교회,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서방 교회의 이 로마 감독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훑어보면 이 로마 교회 그 감독인 교황의 권위를 동방교회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강요를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제도는 로마 교회 감독이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에서부터, 그러니까 로마 교회 감독의 우위권을 주장하면서 이 교황제도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는 명칭은요, 초대교회 때 로마 교회 감독에게 부여된 명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교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교황주의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태동의 시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등장으로 로마 감독의 우위권을 넘어서 이제 교황주의를 표방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사도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부르지만, 오늘날 현대적 형태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제도와 교리적인 기초가 세워진 것은 그레고리오 1세가 재임할 때부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중세교회사 제2강 때 수도원제도와 교황제를 다룰 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궁금하시면 2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용들은 중세교회사를 시작하면서 또 초대교회사 때도 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교황권의 절정과 이 쇠퇴를 다루기 위해서 제가 서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중세교회사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잠깐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오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황권의 절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교황권의 절정의 발단이 되게 된 것은 이 교황 레오 3세가 이제 프랑크 국왕 샤를마니에게 황제 대관식을 집전하면서부터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800년 성탄절 예배 때 교황 레오 3세는 교황의 권위로 프랑크 국왕이었던 샤를마뉴에게 서로마 제국의 황제 대관식을 집전하면서 황제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 황제 대관식은 장차 교황의 권위가 황제에 버금가거나,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에 버금가거나 또 능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사도적 계승권 외에
교황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지지하는 문서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서들은 대부분이 위조 문서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 그리고 역대 교황 교령집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중병으로 병석에 있을 때 로마 감독이 기도를 해주어서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는데, 이제 330년 그 로마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로 옮길 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감사의 표시로 그 로마교회 감독에게 여러 특권과 또 넓은 땅, 영토를 주었다고 이 콘스탄티누스 기증이라는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증서는 8세기경에 작성된 위조 문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있을 때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조 문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방교회 내에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이라는 이 문서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교황 레오 3세는 이 문서를 가지고 샤를마뉴 대제로부터 더 많은 교황령을 징여받았습니다. 또 동서방 교회가 분열할 당시에도 이 교황 레오 9세가 이 콘스탄티누스 기증서를 가지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게, 동방교회 대표 감독인 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에게 교황의 우위권을 주장하면서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교황 교령집은 교황 교령집은 그러니까 역대 교황들이 발표한 그 교서, 교황의 권위 있는 말을 모아놓은 그 교령집은 850년경에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여기에 교황의 권위가 모든 교회와 국가 위에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절대적인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이런 문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기증서와 역대 교황 교령집 또는 교서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서가 교황의 권위를, 그리고 로마교회 감독인 이 교황의 특별한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문서로, 비록 위조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영향력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좀 어처구니가 없기는 하지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교황의 우위권이, 어떤 권력이 국가에서도 이제 속된 말로 먹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노사의 굴욕인데요. 이것이 이제 교황권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 갈등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세속 국가의 가장 최고 권력자인 왕과 황제와의 이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1046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하인리 3세는 1040년에 로마를 원정하여 교황을 폐위시키고, 그러니까 교황을 자르고 몰아내고 교황권을 자신의 통치권 아래로 예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리 3세는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황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통치자인 황제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 세속군주가 교황 선출이나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그렇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3세가 이제 죽고 어린 나이에 6살에
하이니 4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린 나이니까 좀 힘이 없다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황제가 된 하이니 4세가 이 교황으로부터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되찾아오고 또 막강해진 교황의 권력을 이제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 3세는 아버지인 하이니 3세처럼 교황의 권위를 세속 국가의 절대 권력자인 황제 아래 두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하이니 4세에게 로마 교황청으로 출두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이니 4세가 왕의 권한으로 교황의 퇴위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레고리우스 7세는 더 이상 교황이 아니다라고 파면을 한 것이죠. 1076년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 하이니의 4세의 황제직을 또 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니 4세가 그레고리우스 7세가 더 이상 교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퇴위를 선언하니까 그에 맞서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하이니 4세의 황제직을 파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지금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파면한 겁니다. 이제까지 그 황제가 교황을 폐위시키는 사례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황이 세속 군주인 황제를 직접 파면하고 퇴위시킨 사건은 바로 이 그레고리우스 7세 때 처음 발생한 겁니다. 하이니 4세가 파면을 당하자 그때 정적들이 이제 일개를 틈타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이니 4세가 궁지에 몰리자 어쩔 수 없이 교황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파면을 철회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077년에 이 하이니 4세는 1월에 추운 겨울인데요.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 교황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하이니 4세가 교황을 아련하기 위해서 오는데 공격해 오는 줄 알고 겁을 먹은 교황이 그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카노사 성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한 거죠. 사실은 하이니 4세가 와서 파면을 철회해달라고 빌기 위해서 오는데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카노사 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1077년 1월 25일 카노사 성에 도착한 하이니 4세는 이 성문 앞에서 3일 동안 교황에게 용서를 구하고 파면을 철회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은 그를 용서하고 파면을 철회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중세 교회사에서 교황권의 절정을 암시하는, 암시보다는 나타내는 그런 사건인데,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그러니까 하이니 4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이니 4세가 자기를 파면한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가서 그 파면을 철회해달라고 카노사 성 정문 앞에서 3일 동안 무릎을 꿇고 간청한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황권이 세속 국가의 황제 권위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은 교황권과 군주권의 우위권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여기에 그림 보시면 여기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릎을 꿇고 교황 앞에서 참 창피스럽지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 이 사람이 바로 하이니 4세입니다. 네.
권력을 다시 찾은 하이니는 이제 독일로 돌아와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1084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에 다시 오르게 됐는데요. 그의 7년 전에 카노사 굴욕을 만회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시 로마로 찾아갑니다. 로마 교황청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를 폐위시키고요. 클레멘스 3세를 새로운 교황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노스의 굴욕을 만회한 거죠. 네. 정말 아마 칼을 갈았을 거예요. 네. 다음은 이 교황 이노센트 3세 때 이제 교황권이 뭐 거의 절정에 달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황의 권력을 최정상으로 이끈 교황은 이노센스 3세였습니다. 1198년에 교황으로 선출된 후에 이노센스 3세는 제4차 십자군을 일으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십자군 원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십자군을 일으켰고 1209년에 아시시에 성 프란체스코가 요청한 스톤 설립을 승인했고 또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라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이 이 공식적 교리로 채택하게 되었고요. 화채설 아시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사제가 축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할 때 실제로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는 그 화채설을 그 교리가 이 이노센트 3세 교황이 소집한 라테란 공의에서 정식 교리로 채택이 되었고요. 또 신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상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공의를 통해서 이노센트는 교황권을 최고의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의 통치권은 세계 전체에 미친다고 주장했고, 교황을 낮의 태양으로 비유하자면 세속 국가의 황제는 밤의 달에 해당한다. 그러나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달의 권위보다 태양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세속 국가의 황제는 교황의 권위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요?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그래서 교황 이노센트 3세 때 교황권이 최고 절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황 보니파시오 8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 보니파시오 8세도 교황의 절대 권위를 주장을 했지만 보니파시오 8세 때 점차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아비뇽 유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황권이 완전히 이제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1294년 신성 로마 제국만큼이나 강성해진 프랑스는 영국과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영국의 왕도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동일한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당시의 교황 보니파시오 8세가 1296년에 어느 나라의 사제라도 교황의 허락이 없이 군주에게, 그러니까 왕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의 권한과 이 교황의 권한 사이에 이게 지금 씨름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힘겨루기가 벌어진 거예요. 만일 군주가 세금을 강요할 경우 파면이나 성사 금지령을 내리겠다고 황제가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프랑스의 왕도 그리고 영국의 왕도 말을 듣지 않으면 다 파면시키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성사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필립 4세는요, 이 교황의 교서에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교황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1302년 10월 31일
교황은 로마에서 회의를 소집하고 우남상탐, 유일한 권위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교서를 발표하고 참교회는 가톨릭 교회 하나뿐이고 가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죄사함도 없으며 교황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지상의 영적 권력과 세속 권력 모두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필립 4세를 향해서 교황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1303년인데요. 여기 오타네요. 만 30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을 하나 지어주시고요. 1303년 6월 필립 4세는 프랑스 회의를 소집하여 교황의 교서를 거부하고 군대를 보내어 교황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교황은 몇 달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인 베네딕트 11세도 교황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클레멘스 5세가 교황에 선출되었는데 이 클레멘스 5세는 프랑스 출신 교황입니다. 이 클레멘스 5세가 교황이 되자 그는 프랑스 내륙 남부에 위치한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교황청이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옮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탈리아 로마 지역에 있었던 교황청을 프랑스 남부로 아비뇽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 교황청이 프랑스 황제인 필립 4세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거죠.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황청의 권위를 누르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만큼 황제의 권위 아래 두고자 하는 조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아서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가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아비뇽 유수, 이 사건도 1309년에 아비뇽으로 교황청이 옮긴 후에 77년까지 거의 한 70년 가까이 아비뇽의 교황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비뇽 유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카노사 굴욕 사건과 정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카노사 굴욕은 세속 황제가 교황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 사건이라면, 이번에는 이 아비뇽 유수 사건은 교황이 프랑스 왕의 권위 아래 예속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정반대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비뇽으로 옮긴 교황청은 약 70년 가까이 필립 4세와 그의 후임 왕들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권위 아래 교황청이 이제 예속되는 그런 기간이었죠. 다행히 1378년에 로마로 교황청을 다시 옮겨왔지만 이 교황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또 여러 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교황들 간의 권력 투쟁이 1417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황청과 교황의 권위가 이제 한없이 추락하고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황의 권위의 몰락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교황청의 절정과 교황권의, 교황청이 아니라 교황권의 절정과 그리고 그 교황의 권위가 점차 쇠퇴해져 가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황권이 절정이었을 때 벌어진 사건, 뭐죠?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교황권이 쇠퇴해서 세속 왕이 교황의 우위에서 교황의 권력을, 교황의 권위를 다스렸던 그런 사건을 아비뇽 유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대립되는 사건, 오늘 기억만 하셔도 이 교황권의 절정과 쇠퇴의
대해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래 두 가지 그림을 제가 사진을 놓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아비뇽 유수 때 세워졌던 그 교황청 건물입니다. 이 프랑스의 아비뇽,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하실 때 여러분 꼭 아비뇽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유럽을 간 적은 없지만 만약에 가게 되면 프랑스를 들릴 때 이 아비뇽을 꼭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굉장히 웅장하지요. 네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게 이제 지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교황의 권력과 세속 왕의 권력과의 충돌을 야기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사건, 카노사의 굴욕과 아비뇽 유수 사건의 그 지역인 카노사와 아비뇽을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이탈리아 북부 쪽에 카노사, 오른쪽에 이렇게 V로 된 게 카노사고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붉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비뇽입니다. 네, 아비뇽. 아비뇽의 위치는 이 마르세유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여행하실 때 지금이야 교황청이 로마에 있으니까 바티칸 여행도 하시고 한번 카노사도 들려보시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옮겨서 마르세유, 아비뇽 이런 데를 거쳐서 리옹 그 다음에 저 위에 파리까지 유럽 여행하실 때 한번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교황권의 절정과 쇠퇴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좀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오늘날 사실 지금도 여전히 교황의 권위는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을 베드로의 직계 제자 보고 이 교황 수의권을 주장하고 있죠. 네. 달라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 내에서는 이 교황의 권위가 거의 예수님의 권위만큼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패된 그런 권력 구조로 인해서 또 교리적인 부패로 인해서 이제 중세교회 그 후반기에 가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주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물러가겠습니다.